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캄보디아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64명 송환이 지난 주말에 이루어졌는데요. 전 세기까지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들의 송환을 둘러싸고 여야 간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자를 먼저 송환했다면서 송환 쇼라는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태 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좀 먼저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고문 납치 이런 강력 범죄에 연루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분노하고 대한민국 외교라인 뭐하고 또 경찰 뭐하냐 그런 호된 비판을 한 부분은 특히 이 이제 그 중국인들 범죄 그런 집단 시설에 감금 또 고문 그렇게 또 살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먼저 구출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63명 같은 경우는 이미 캄보디아 이제 정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이미 범죄 혐의자들로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물론 그분들이 뭐 재판 절차까지 진행돼 가지고 지금 현재 뭐 형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번 송환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런 지금 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의지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이제 피력을 했는데 그래서 외교부 2차관이 이제 단장이 돼가지고 갔지만은 그 첫 이제 송환한 대상들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서 이미 구금돼 있는 그 사람들을 뭐 외교 그리고 뭐 국가 간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오려고 전세기 신속히 튀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그 프린스 그룹이 거기에 이제 범죄 기지를 갖다가 일부 이제 이동시키면서 거기에 또 묻어서 기존 감금되고 또 구금되어 있는 그 납치된 우리 좀 그런 범죄 사기 집단에 쏘아가지고 그 어린 주로 대학생들 어린 청년 그런 부분들을 빨리 구출해낼 수 있는 거기에 좀 역량이 집중됐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 홍 대표님 지금 말씀이 이제 김 대표님 말씀은 결국 이미 혐의가 소명된 뭐 피의자라고 해야 되죠. 그럼 예. 사실 그렇게 됐죠. 이런 사람들을 전 세계까지 동원해서 송환할 일이냐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예. 그 어쨌든 피의자든 피해자든 그 두 분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캄보디아 경찰 또는 구금 시설에 그 지금 있던 분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어려움이 그 방송 언론을 통해서 전달돼서 어떻게 저런 데 사람들이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이든 신속하게 정부는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했으면 정부 뭘 하고 있냐 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격은 어떠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피의자 신분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성격이죠. 현재 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권에는 물론 그 죄를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을 먼저 송환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가능한 사람부터 먼저 구출하는 게 1차적이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이분들의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범죄 카르텔의 근원에 접근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조직이라든지 또는 뭐 현장에서의 어떤 그 이 범죄 피의자 조직과 그 연계돼 있는 또 다른 그 여러 관련 단체들이나 또는 그 범죄인들의 접근 방식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그 구금돼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 파악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 정부의 입장을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캄보디아 내 지금 그 피의자들의 구출과 송환과 관련된 내용들은 비공개
중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국정원과 경찰 조직이 같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뭐 실시간 방송으로 했을 때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금 구금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 그다음에 그분들의 구출 방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만 조금은 좀 기다려주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작전이나 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정부의 그 조치에 대한 평가는 그때 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실시간 방송처럼 중계하고 정부가 뭘 하고 있다 공개하면 그것이 다 노출됐을 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이미 캄보디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외교적 마찰까지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외교적 마찰까지요. 예, 네. 예컨대 네네. 뭐 군대 투입 얘기라든지 부적절하게 그게 이제 태국 언론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한국과 태국 정상 간의 뭐 그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공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한일 관계만큼 나쁜 게 한국과 태국 관계, 캄보디아와 태국 관계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태국을 통해서 캄보디아 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캄보디아 국민들의 굉장히 감정적, 민족적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남아 지역의 복잡한 역사적인 맥락, 정치적 관계 등을 다 고려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홍 대표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질문을 좁혀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송환된 분들이 이제 이중적 위치에 있다. 피의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 예.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이분들이 체포영장 시한 때문에 오늘 오전 중에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치들이 이제 숫자로는 일단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구출된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이 이 당국 차원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민간 차원에서 구출 이제 도와달라는 제보를 받고 저희 KBS 기자도 동행 취재해가지고 같이 귀국을 했고요. 또 어제 민주당의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의 현장을 갔었는데 김병주 의원이 지금 청년 3명을 구출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민간 차원의 구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네. 지금 이제 피해 국민 구출이 본질적인 목표보다 범죄자 소환에 그게 지금 이제 전식이 뛰어가지고 그 사람들 태우고 그 사람을 인천공항에 이렇게 줄줄이 연행해가지고 뭐 수갑채가지고 이렇게 충청권 경찰서에 이렇게 네. 송치하는 그 그림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런 불법 범죄 집단에 납치 감금돼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받는 그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전을 지켜주는 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그 쉽게 말하면 불법 감금, 구금, 체포, 납치 상태에서의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서 작년에 220명, 올해 전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330명이 자기는 현재 불법 이 집단 사기 이 범죄 집단에 자기가 이제 납치 구금되어 있다. 나를 좀 구출해달라. 그리고 KBS 저도 어제 기자를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상을 찾아가가지고 네. 날 좀 살려달라. 안 되면 나 주차장에라도 좀 들어가 있게 달라. 새벽 6시에 가니까 8시에 오라 그러고. 예?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제발 대사관 안에 주차장으로도 있게 그것도 박철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애교난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출해 줘야 된다는 게 이게 본질인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간밤에 이제 그분들이 충청권 주로 네. 경찰서에서 이제 48시간 내에 이제 비행기 그 캄보디아에서 탈 때부터 48시간 쉽게 말하면 긴급 체포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영장을 취해야 되거든요. 네. 거의 뭐 영장 내용이 이제 구체화된 것은 이제 곧 나올 겁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영장이 발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간밤에 제가 확인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민주당 내에 그런 뭐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가서 우리 동포를 갖다가 우리 국민을 구출해내겠다는 것은 저는 좋은데
그 구출한 그 청년 한번 보시오. 온몸에 문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단순하게 정말 이 불법 사기 집단의 게임에 고액 그냥 벌이에 이렇게 게임에 넘어가지고 그런 선량한 청년으로 비춰지냐 이거요. 이미 그 사람들이 더 범죄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한국민이기 때문에 한국민을 갖다 그 범죄 집단에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또 했는 사람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다 성과 실적으로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제 캄보디아 우리 고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분개한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캄보디아가 대한민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그리고 엠네스티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인권 보호 단체들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이게 심각하구나.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있지 않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 집단을 갖다가 이미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국인들이 지금 이제 딸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애교력을 총동원해서 그걸 갖다 색출해내 가지고 구출을 해내야 되는 게 가장 우선된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KBS를 비롯해서 그 여러 언론들에서 지금 캄보디아 대사관의 어떤 대응 문제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종의 뭐 문전박대라는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데 대사관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홍 대표님은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지금 쌓여 있다라고 보실까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도 있었냐면 과거 중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사형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네. 중국은 굉장히 엄격해서요. 그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 보면 중형하고 사형 집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한국 사형 집행되고 알았어요. 정부가. 사형 후에.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막 중국한테 항의하라고 이제 언론이 들끓어서 네네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선양 총영사관에 다 중국 쪽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쪽에서 체크를 안 했던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외교부 영사 라인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일비재예요. 외국에서 피해 있고 어려움을 겪어서 대사관에 전화하면 현지 경찰이나 그쪽에 연락하라고 그냥 안내하듯이 교환수 전화번호 교환수 역할을 하는 게 빈번해서 계속 이 지적을 해도 해소가 잘 안 돼요. 이 얘기하면 외교부는 인력 부족 얘기하고 예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당장 아까 저는 김성태 대표님을 포함해서 야당 또는 언론에서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빨리 하려면 정보가 없어요. 지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없다. 예, 정보가 없고 지금 캄보디아 측하고 지금 어쨌든 흘러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일부 캄보디아 정부 또는 경찰청하고 범죄 조직이 같이 카르텔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계돼 있다고. 다들 그렇게 추정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만 어느 범위로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 정보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점 타격을 하고 피의자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국정원이나 경찰 외사과 그다음에 외교부 등이 빨리 달려들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정부하고 협조를 얻어서 빨리 피의자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피의자들 중에서 일부는 또다시 끌려갈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다른 이 범죄단체에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원인과 어떤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이 사건과 이 작전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한번 해야 됩니다.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 예,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몰랐을 리 없고요. 또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권력 핵심부에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니까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2022년, 2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 3년간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아무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고 권력 내부에서 그러니까 주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마
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그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료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부터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돼요. 책임이. 예를 들면 현장에서 보고가 됐는데 국정원이나 경찰 또는 외교부 중간에서 잘렸는지 아니면 보고가 아예 없었는지 또 보고가 다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는데 대통령실이라든지 또는 그 해당 그 부서의 장관, 국정원장 등이 무시하고 누락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는 지금 그 뭐 여기서 왜 피해자를 못 구했냐 이런 하기에는 그런 건 좀 제가 보기엔 한가한 소리예요. 지금 그러한 작전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원점 타격을 한 다음에 잘잘못은 그때 다 하고 그때 정말 한 채 그 뭐랄까 허점 없이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직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직무유기 차원에서 형사처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까지. 저는 네. 홍표 대표께서 상당히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전반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그런 한국인들을 둘러싼 그런 논란 이 자체가 피해자 구출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목표를 처음에 이걸 잊고 범죄자 송환에 너무 급급한 그런 정부의 우선 보여주기 그런 행정 그리고 이제 미흡한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그러면 송환된 한국인들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불법 온라인 도박이라든지 또 투자 사기 조직이라든지 보이스피싱 여기에서 활동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뭐 지계통에 그러니까 중국인 범죄자들의 바로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냥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죠. 보수를 받았어요. 그죠? 그 보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불법적으로 단계적으로 한국에 선량한 청년들을 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범죄 집단에 집어넣는 그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작년 국정감사회 같은 경우도 김상훈 의원이라든지 박찬대 의원 이런 여러 의원들의 여야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 홍표 대표님 말씀대로 그러면 특히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캄보디아 대사관의 외교관들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단 교민들이 해에서 지금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보통 대사관 영사관의 대처 역량이라든지 역할은 정말 미미해요. 그냥 근무 시간 외에는 아예 그냥 응대도 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보십시오. 그런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의 강금 구금돼 있고 그 폭행과 겨우 목숨 탈출해가지고 대사관 찾아갔는데 근무 시간 아니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여건 없어서 인터뷰 응할 수 없다고. 아 여건 뺏겼으니까 임시 여건이라도 발급받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대사관 찾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자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교부 관련자 반드시 이런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는 이미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범죄 집단을 통해서 발생할 것이다. 문제 제기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소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강력하게 이거는 문책을 해야 될 문제고 경찰도 관련한 애사 쪽에서 이 충분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교관을 갖다가 그 외교관 한 사람 내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헬스를 가지고 외교관의 지위를 갖다 우리가 뒷받침해 줍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낯을 가리지 않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향후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은 이 투명하고 이제 효율적인 그런 수사를 통해서 이걸 진실을 밝혀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중국 범죄 집단하고 상당히 유착 관계다 뭐다 해가지고 수사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꽤 있습니다. 네. 당장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ODA 뭐 이런 지원금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2006년도부터 한국과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고용 허가제 MOU가 체결됐어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제일 관심사항이 높은 것은 대한민국의 자국의 쉽게 말하면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의 고용 허가제로 취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고용 허가자 취업 커트를 늘려달라는 게 가장 큰 이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국가 간 대통령과 그 국가 정상을 만나도 항상 이 문제는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6년 MOU 체결하고 지금 했는데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매년 10,000명 이상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에도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한 5만 명에서 7만 명이 여기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국 캄보디아 근로소득보다 무려 6배, 7배 그 정도 많은 벌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니네들 이렇게 중국 범죄 집단으로부터 우리 한국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고 소홀하면은 우리도 당신네들 그런 송출 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던져도 금방 자세 달라집니다. 이런 걸 가지고 네. 이제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이 중국 범죄 집단에서 이렇게 설상 그거 알아요. 그럼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는 네네. 이번에 실질적으로 구출 많이 해는 사람은 거기 선교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두 번째가 한인 식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범죄 집단으로 탈출을 하면 제일 먼저 대사관 가지면 대사관 못 보면 한인 식당에 가서 나 좀 잠깐 숨겨주세요. 그리고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핸드폰이 있습니까? 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한인 식당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범죄 집단으로부터 구금돼 있고 납치돼 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살려달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투입한다든지 우리 한국 대사, 한국 영사 경찰 쪽으로 그런 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구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 가지고 접근해 줘야죠. 네, 지금 이제 김성태 대표님이 언급을 하신 그 ODA라든가요, 그다음에 고용 허가제라든가 이 한국과 캄보디아의 외교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하자는 얘기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부에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네. 그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출되면 네, 안 왜냐하면 되겠다. 이런 네. 그 민간 범죄의 상황을 놓고 국가가 정한 ODA를 할지 말지를 이렇게 거래한다는 거지. 거는 네.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대놓고. 그러니까 외교 당국자들끼리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러면 우리 그 ODA 정상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하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심사를 어렵게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취소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캄보디아에 대한 레버리지에 우리가 중국보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보다 힘이 중국이 없는 건가? 캄보디아하고 되게 어마어마한 투자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큰 동남아 지역에서요,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지역이 다 중국이 큰 손이에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과거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전쟁도 있었어요. 네. 그때 소위 그 캄보디아 정권을 지지한 게 중국이었어요. 네. 사실 중국하고 베트남이 전쟁을 한 것도 캄보디아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소련과 가까웠고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과 가까운데 포노펜 정권을 그 베트남 정권이 침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월남 네. 그 베트남하고 전쟁을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그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 동남아 문제를 접근할 때 그냥 동남아라고 우리는 카테고리 지으면 안 됩니다. 네.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캄보디아, 미얀마 등등 다 역사적인 맥락과 복잡한 정치적, 민족적 관계가 있어요. 그걸 세심하게 그 판단을 하고 뛰어들어야지 네. 동남아라고 해서 그냥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도 역사적 배경과 외교적 그 관계가 다 다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전 세계 초강대국이란 미국차도요. 그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잡을 때 미국 군인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BI하고 CIA 정보를 바탕으로 FBI하고 마약 수사 당국이 현지 경찰과 함께 들어가요. 지금도 멕시코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 범인을 잡아오고 합니다. 군대를 보낸다는 거는요. 해당국의 동의 없으면 그건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나라가 민간 범죄를 하는데 타국의 군대를 들여오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야쿠자 문제나 일본인 피해가 있다고 일본 자위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받겠습니까? 심지어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가 사실 뭐 대한민국이 자주적 그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외국 군대가 없는 게 제일 좋죠. 다만 미군이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우리가 보기엔 이익이 있다고 해서 동의하는 거지. 외국 군대를 함부로 들여 보내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렵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군이 외국에서 우리 군대 보내겠다고 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캄보디아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발언이에요. 일종의 자꾸 우리는 잘 사는 나라고 캄보디아 같은 게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캄보디아도 엄연히 주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그 어떤 이 마음이랄까요? 그 국민 정서 이런 걸 섬세히 다루면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야 해당 국가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아까 태국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벌써 한번 이 태국 총리가 공개적으로 그 발언을 했어요. 불쾌한 발언을. 그리고 군대 파견에 대해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태국 언론에 그 보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하나도 우리 정부가 태국 그 캄보디아 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주권이 그 나라에 있는데, 근데 그런 방식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전에는 이연의 이제 5대 문제 그리고 군사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 선량한 그런 피해 국민들을 빨리 구출해내자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의지입니다. 표정하자는 의지지만은 그 방식도 네. 애교가 안에 또 네. 딴 사람도 아니고 집권당의 의원이잖아요. 네네. 또 최고위원인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민당에 물론 이제 뭡니까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안전대책단장으로 나름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부분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현지 우리 교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인의 쇼맨십은 교민을 2번 죽이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 구조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제 영웅 서사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정치인 한 사람이 가서 3박 4일 활동하니까 3명 구출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하면은 거의 1000명 정도 지금 실종 뭐 그런 부분돼 있다는 그런 내용. 이거는 정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그 사람 다 구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식보다는 이번 이제 우리 정부가 이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네. 얼마나 분노에 또 찬 그런 시선으로 따갑게 지금 보고 있는지 정부가 알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 집단에 한국 국민들이 이렇게 깨어가지고 다시 한국이 또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설계롭고 지혜로운 뭐 애교 이런 네. 라인이 이제 형성되길 바라는 네. 거죠. 저 오늘 이제 법사위 국감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 그리고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근절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는데요.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냥 정치적 행위죠.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한다. 이거는 국회법에서 국회 차원에서 원내대표들 간에 논의하거나 국회의장과 해야 될 문제지 법사위가 네.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제가 보기에 일종의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쇼라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짧게 말씀. 그렇게 지금 이제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전행이 이런 거는 국회법을 위배한 그런 행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국민들에게 이제 제대로 환기시키면서 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제 김현지 방지법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그런 스텝 참모면은 그리고 이 국정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장에 이렇게 그냥 회피하고 또 그 회피 수단으로 대통령실 인사까지도 이렇게 남용해버리면은 국민들은 알 권리를 누가 이제 대변해 주냐 그런 차원에서 김현지 방지법을 만드는 부분인데 뭐 홍익표 대표님 말씀대로 국회 지금 절대에서이 민주당 중심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여야 간의 합의해서 법안으로 성안되고 또 이게 본회의장에서 가결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도 많죠. 그렇지만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힌 정도입니다. 네. 오늘 그 법사위 감사가 이제 법원 감사가 많은데 거기 이제 춘천지방법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우 춘천지방법원장이 출석 예정이라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법사위 국감을 나경원 의원이 회피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즉각 나 의원이 오보다 반박을 했고
본인이 신상 발언을 제일 먼저 신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이 논란이 계속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감장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이게 김재우 이제 춘천지방법원장 같은 경우도 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법원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피감기관의 이제 정인이죠. 대상 참석 대상이지만은 뭐 이 김재우 이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 위원들이 뭐 질의하고 또 따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이해 충돌적인 측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잠깐 이석을 하고 빠져 있어도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나경원 의원의 신랑이 갖다 춘천지방법원장인데 이 김재우 춘천지방법원장이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국감에 자기가 이제 국감을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는 맞지 않다 이런 걸 이번에 이제 오늘 법사위가 열리면은 네. 그런 게 이제 신상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실체적 내용을 이제 제대로 알려내겠다 그런 게 나경원 의원의 입장이죠. 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 처음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국회 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심의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주로 재산이나 그 어떤 경제적 관계에 치중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지위와 관련된 문제에서 사실은 이거는 엄격히 해야 됩니다. 즉 이 법사위에 가는데 배우자가 검찰에 있거나 법원에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해당 기관 감사원도 마찬가지죠. 그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도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배우자가 민간 기업을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재위 갔더니 안 된다고 해서 그 결국 상임위 바꿨어요. 그 제도와 관련돼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주식이나 또는 뭐 그 경제적 관계에 대해서 엄격한 만큼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될 게 이런 지위와 관련된 거죠. 그런데 자기 배우자가 정부 부처에 있는데 해당 부처의 그 상임위원으로 간다? 그럼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배우자에게 대한 그 혜택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꿔서 동일한 부처 또는 산하단체 그 상임위 산하단체에 있는 그런 상임위는 갈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했고 이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장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면회하겠다고 얘기는 해왔는데 왜 이 시점에 면회를 갖고 왜 공개했을까요? 김 대표님. 그는 이제 본인이 지난번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네. 그 당원들에게 이제 한 약속이죠. 자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대표가 돼도 가서 면회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당원들에게 약속하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약속을 자신이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나름 뭐 인간적으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으로서 대한 도리나 또 그런 측면에서 뭐 본인이 할 일은 이제 다 했다고 보고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논란에 이제 본인이 뭐 저는 휩쓸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쪽 관계자분들 얘기 전할게요. 우리가 뼈빠지게 국감 준비하고 최근에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나 뭐 소위 그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점수를 좀 따려고 했는데 야,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게 그쪽 분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나름 뭔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판에 국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대표가 완전히 한 방으로 다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윤석열 정당, 내란 정당, 뭐 비상계엄 관련된 정당으로 완전히 유턴시켜버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개인의 정치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 전체는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네. 개혁신당도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당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이 짧게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그칠 건지 김성태 대표님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당선 이후에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이제 지난 6.3 조기 대선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 지청의 이완 뭐 이런 부분을 결속시켜내는 그런 측면에서의 1단계 이제 나름 자신의 정치적 네. 그 의지가 있은 것이고 2단계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중도 무당층으로 특히 예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이 더 지금의 보다는 변화와 또 혁신을 통한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논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걱정되네. 알겠습니다. 본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에서 이어집니다.